하늘이 맑게 개인 가을날이었습니다. 산사의 단풍나무 아래 백발의 스님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 얼굴에는 어떤 근심도 없이 평화로운 미소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스님은 낙엽처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 한 젊은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나이 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봄에 피어나 여름 내내 푸르렀던 잎이 가을이 되어 붉게 물들고 이제 대지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 낙엽이 나는 왜 떨어져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듯 우리의 삶도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것이니라. 나이 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니라.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년은 종종 쇠퇴와 상실의 시간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노화 방지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무수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름진 얼굴을 거울에서 발견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마다 좌절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 없이 갑자기 많은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노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기회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성숙과 지혜가 꽃피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여 왔습니다. 봄은 출생과 성장의 시기, 여름은 열정과 성취의 시기, 가을은 수확과 성찰의 시기, 겨울은 휴식과 지혜의 시기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자 가을입니다. 한 해의 가을이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인 것처럼 인생의 가을 또한 그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가장 풍성하게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며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노년에 대한 관점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은 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기대와 사회적 책임에 응답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너비를 탐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무아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젊음도 늙음도 건강함도 병듦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들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고 경험할 현상일 뿐입니다. 노년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태도의 첫걸음은 바로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를 저항할 대상으로 여기고 젊음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느 절에 머물던 노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9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매일 아침 새벽 예불을 드리고 산책을 하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 연세에 어떻게 매일 그렇게 정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네. 다만 매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오늘 내가 숨쉬고 걷고 햇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이처럼 노년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젊음의 힘과 활력이 줄어든 자리에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힘이 커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성취와 인정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세속적 성공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관계의 깊이, 순간의 충만함,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한 노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처음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시작한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성과와 경쟁에 매달려 진정한 기쁨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의 작은 성장을 돕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 들미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여유와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노년기의 삶은 분명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쇠퇴, 경제적 불안,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노년에 더욱 절실히 경험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도 하셨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과거의 역할에 대한 집착, 건강했던 시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러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평생의 수행을 통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경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수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 들미라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 흐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일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의 차원으로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성취보다는 내면의 성장, 소유보다는 존재, 경쟁보다는 조화에 중점을 둔 삶의 방식입니다. 노년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사의 단풍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그 스님처럼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노년이라는 계절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풍의 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사의 연못가에서 한 노보살님이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구나. 그때 옆에 서 계시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을 보세요. 구름이 지나가면 달도 움직이는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달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 달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변하지만 우리의 참된 본성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많은 이들이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청력과 시력이 약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슬픈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키는 깨달음의 토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 들음에 대한 거부감, 과거에 대한 집착,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지금의 나구나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장미꽃의 아름다움과 다르다. 장미꽃은 완전히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소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고 깊은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너의 육신이 장미꽃처럼 시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정신이 소나무처럼 성숙해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처럼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상실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미학에서는 오래된 것, 세월의 흔적이 담긴 것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와비사비라는 일본의 미학 개념은 불완전함, 일시성, 세월의 흔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금간질처럼 우리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도 인생이라는 여정의 귀중한 흔적입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한계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83세의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08배를 올리고 1시간 이상 명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 3번의 절만 올리고 15분 이상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3번의 절과 15분의 명상이 예전보다 더 깊고 진실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활동이 줄어든 대신 더 깊은 내면의 활동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노년기 수행의 지혜입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깊이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에 관한 지혜로운 접근법도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도의 원칙은 건강관리에도 적용됩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매일 불안해하는 것도 완전히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조건에서 최선의 관리를 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년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보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이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수행의 일부로 여기세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이나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몸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 잠시 명상하며 음식의 근원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더 많은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게으름이나 약함으로 여기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몸이 요구하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이나 짧은 휴식도 재충전에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되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삼가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히 대처하되 건강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매일을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것 배우기, 대화와 토론 등 정신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은 인지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한함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노인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재에 충실하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은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변화하는 것,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기적들을 노년에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체적 변화와 함께 노년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업, 역할, 성취 등 외부적 요소로 자신을 정의했다면 노년에는 이러한 외적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면서 더 본질적인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정체성의 탐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현상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통찰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적 조건 건강, 외모, 사회적 역할 등에 연결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다음과 같은 명상을 권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한 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관찰하되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단지 질문 자체를 마음속에 품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 없이 지켜보세요. 내가 나라고 여겨온 모든 것들, 직업, 역할, 관계, 신체적 특징 등이 변화하거나 사라진다면 그 너머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관찰을 통해 우리는 조건적인 자아를 넘어 더 근본적인 존재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탐구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변화할 때 변하지 않는 내면의 본질에 눈을 돌리는 것은 큰 위안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는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항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노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산을 옮기려 했고 중년에는 산의 길을 내려 했으며 노년에는 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이처럼 노년의 지혜는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삶의 재구성, 즉 은퇴 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자비롭고 수용적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몸을 맡기고 매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노년이라는 계절 속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 삶의 재구성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삶의 외적인 성취와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깊은 내면의 여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노년기는 삶의 가을이 아닌 영적 성숙의 봄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자들에게 4가지 의지처를 가르치는데 이는 노년기 삶에도 큰 지혜를 줍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의미에 의지하라. 방편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분별식에 의지하지 말고 직관지에 의지하라. 이 가르침은 외적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리와 지혜의 중심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노년기에는 명상과 같은 내면 탐구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은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삶의 무상함과 상호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한 75세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명상은 제 존재 전체를 이해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차원의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재구성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소유와 소비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평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금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을 정리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은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노선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노년기 삶의 재구성은 또한 자신의 삶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과거를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여정으로 재해석할 때 깊은 화해와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회고록 쓰기는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과거의 경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지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80세가 되던 해부터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쓰면 쓸수록 제 인생의 패턴과 교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금 보니 모두 의미가 있었더군요. 이 작업을 통해 제 삶에 감사하게 되었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노년기 삶의 재구성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노인 스스로의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노년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은퇴 후의 삶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시간입니다. 사회적 기대나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82세의 마라톤을 완주한 할머니, 90세에 대학 학위를 받은 할아버지, 75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노년기 삶의 재구성에서 또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균형입니다.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그것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노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탄하기보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 산을 오르지 못하더라도 산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노년기 삶의 재구성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유머와 놀이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태도는 장수와 행복의 비결입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나 한계에 대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어려움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100세를 넘긴 한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날을 진지하게 살되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년기 삶의 재구성은 결국 새로운 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역할과 일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조건과 가능성 안에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실험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데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년기 삶의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제안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명상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감사일기나 반성의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등의 의식은 일상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분기나 반년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절한 도전을 유지하세요. 쉽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등의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넷째, 삶의 리듬의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세요.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활동의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과 여름에는 보다 활동적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보다 내면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장소 방문, 새로운 음식 시도,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 작은 변화도 뇌에 자극을 주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하루 중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식물 가꾸기, 산책하기, 일출이나 일몰 바라보기 등 자연과의 연결은 깊은 평화와 경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적어도 3가지 감사할 것을 찾고 메모하는 것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현재의 축복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노선사의 말씀처럼 젊음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요, 중년의 시간은 대실천의 시간이며 노년의 시간은 지혜의 시간이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더 깊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갈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시길 권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안에 담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 연구는 정기적으로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발병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하는 경험은 단순한 사교 활동 이상의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10번째, 영적 실천을 통해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경험하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 경전 읽기 등의 영적 실천은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존재와의 연결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자해 명상은 고독 속에서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해 명상의 간단한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편안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먼저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내가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이 축복의 말을 천천히 반복하며 사랑과 자비의 감정이 가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점차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관계의 사람, 나아가 모든 생명체에게 이 축복을 확장해 나갑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물리적으로는 홀로 있더라도 깊은 연결감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에 대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미 있는 고독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고독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불교의 수행 전통에서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수행하셨고 이후에도 종종 고요한 숲속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의미 있는 고독을 위한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고요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러한 외부 자극의 부재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숲속 산책, 호숫가 명상, 정원 가꾸기 등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은 고독 속에서도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창조적 활동에 몰입하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연주, 수공예 등 창조적 활동은 홀로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채울 뿐 아니라 자기 표현과 내면 탐구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이나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깊은 통찰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깊은 독서의 시간을 가지세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작가와의 대화이자 인류의 집단 지혜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특히 철학, 문학, 영성 서적은 삶의 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소리 내어 말하거나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과 대화하세요.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 꿈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는 과정은 자기 인식을 깊게 하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지혜와 만나는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은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종 가장 깊은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관계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무엇인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다. 한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가 100명과의 피상적인 만남보다 더 깊은 연결을 가져다 준다. 깊은 관계를 위한 실천법으로 다음과 같은 딥 리스닝을 시도해 보세요. 대화할 때 단순히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이의 감정, 의도, 말하지 않은 것까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자신의 생각이나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기보다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판단하거나 조언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깊은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중요하고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년기의 고독을 다루는 데 있어 수용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 경험과 마찬가지로 외로움도 삶의 일부이며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환대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하세요. 외로움은 종종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종종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가족의 죽음, 건강이나 독립성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 다양한 상실 경험이 깊은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애도의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상실을 인정하기,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기, 상실 없는 세상에 적응하기, 감정적 에너지를 재투자하기. 이 과정을 서두르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도를 위한 실천법으로 다음과 같은 추모 의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을 만드세요. 작은 제단이나 사진, 의미 있는 물건들로 구성된 추모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잃은 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소리 내어 말하거나 편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긴 선물을 기억하세요. 노년기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루는 데 있어 영적 차원의 접근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외견상 분리된 개체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불의 사상은 이원적 분별을 넘어선 근본적 일체성을 가르칩니다. 나와 타인, 내부와 외부,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구분이 궁극적으로는 환영임을 깨달을 때 외로움의 근본 원인인 분리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기 위한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 내 에너지가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세요. 몇 분간 이 호흡에 집중한 후 점차 인식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당신의 몸, 당신이 앉아있는 방, 건물, 마을, 국가, 지구, 우주로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일부임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결절점입니다. 노년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다루는 데 있어 자비의 실천도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외로움에만 집중하는 대신 같은 감정으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마음을 키울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불교의 보살도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길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모든 존재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버려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이러한 보살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통갑 명상을 소개합니다.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저항하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감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숨쉬는 것을 상상하세요. 들숨에 나는 나의 고통과 모든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인다. 날숨에 나는 치유와 평화를 나와 모든 이들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고통은 모든 존재와 당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루는 데 있어 유머와 놀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때로는 그것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무 중요해서 진지하게 살 수 없는 법이다.
이 역설적인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 무게에 짓눌려 삶의 기쁨과 자유를 잃게 됩니다. 유머와 놀이 정신을 키우기 위한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적어도 한 번은 마음껏 웃으세요. 재미있는 책이나 영화, 유머러스한 친구와의 대화 또는 단순히 자신의 실수나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 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놀아보세요. 새로운 게임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하거나 그저 자연 속에서 호기심 어린 탐험을 해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외로움의 무게를 덜어주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년기의 고독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깊은 성장과 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탐색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진정한 고독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과 단절된 채 사는 것이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니라. 이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때 노년기의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맞게 변화하는 관계의 역동성과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조용한 지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봄날의 산사, 오랜 친구 두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0년지기 친구인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 편안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진실한 몇몇 관계가 더 소중하지.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 중 하나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가족 역할 등 많은 관계가 재구성되고 어떤 관계는 약해지는 반면 다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관계는 특정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되며 그 조건이 변화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관계의 변화와 그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통찰과 실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의 질에 집중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종종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많은 친구, 지인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수의 깊고 진실한 관계는 수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더 큰 만족감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3-5명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관계의 수보다 깊이가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질 높은 관계를 위한 실천법으로 의식적 만남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방해물을 멀리하고 진정으로 현재 여기에 함께 있으세요. 눈을 맞추고 경청하고 진심 어린 질문을 통해 대화를 깊게 이끌어 가세요. 단순한 근황 교환을 넘어 서로의 희망, 두려움, 꿈, 고민을 나누는 진실한 대화를 나누세요. 둘째, 세대 간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찾으세요. 노년기에는 자녀, 손주와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도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손주들은 성장하며 새로운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대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경계, 존중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독립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지지와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관계를 위한 실천법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권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젊은 세대들은 종종 어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가족 사진, 물건,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이야기와 관점도 경청하고 존중하세요. 서로 배우는 쌍방향 교류가 가장 풍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오래된 관계의 소중함을 재발견하세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고 삶의 굴곡을 함께 경험했기에 독특한 이해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계가 자동으로 깊은 것은 아닙니다. 종종 오랜 친밀함은 서로를 당연시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새롭게 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불교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랜 관계를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세요. 그들의 새로운 면모, 변화, 성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는 관계의 신선함과 경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래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실천법으로 감사 표현을 권합니다. 매일 사랑하는 이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아플 때 돌봐주어 고마워. 항상 내 이야기를 경청해줘서 감사해 등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상대방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주는 선물을 인식하고 표현하세요.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넷째, 상실과 변화를 겪은 관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노년기에는 사별, 이혼, 친구나 가족의 질병, 지리적 분리 등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가 변하거나 끝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년기 관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관계도 예외가 아니며 변화와 때로는 종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실을 겪은 후 치유를 위한 실천법으로 의식적 기억을 제안합니다. 상실한 관계를 기억하고 기리는 의식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드세요. 특별한 날에 촛불을 켜고 명상하기, 그들이 좋아했던 장소 방문하기,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상실감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 가져다준 선물과 배움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노년기가 단지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인지 기능 유지, 우울증 예방,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가치관,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삶의 새로운 활력과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법으로 관심 기반 모임에 참여를 권합니다. 취미, 관심사,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세요. 독서 모임, 원예 클럽, 자원봉사단체, 예술 수업, 영성 모임 등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연결의 기반이 되며 점차 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세대와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은 공통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한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또한 풍요로운 경험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세대 간 연결을 위한 실천법으로 멘토링을 권합니다. 자신의 분야나 관심사에서 젊은이들을 멘토링하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상호 학습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관점과 기술, 문화적 흐름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교류입니다. 일곱째, 디지털 연결의 가능성을 탐색하세요. 현대기술은 물리적 거리나 이동성 제한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화상통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앱 등을 통해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연결이 되면 만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제한된 경우에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인지적 자극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유익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연결을 위한 실천법으로 가상 모임을 시도해보세요. 정기적인 화상 통화 일정을 잡아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남을 유지하세요. 단순한 대화 외에도 함께 식사하기, 게임하기, 책 읽기, 영화 보기 등 공유 활동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모임은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여덟째, 부부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탐색하세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은퇴와 자녀의 독립 후 부부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는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일상의 패턴과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넘어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를 위한 실천법으로 의도적 새로움을 권합니다. 매주 또는 매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장소 방문, 새로운 음식 시도, 새로운 활동 배우기 등 작은 모험도 관계의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나요? 등의 질문은 오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이해와 친밀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홉째,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에서는 누적된 상처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접근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양극단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법으로 비폭력 대화의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갈등 상황에서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이래라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방어적으로 듣기보다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세요. 이러한 대화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깊게 하고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외부 관계의 기초는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존재로 확장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없이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어렵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실천법으로 자기 자비 명상을 권합니다. 매일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자비롭게 나 자신을 대하기를. 이러한 축복의 말을 천천히 반복하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수용의 감정을 키우세요. 또한 자신의 성취와 선행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성공에도 자신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노년기의 관계는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발병 위험이 크게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관계는 더 나은 면역 기능, 더 낮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더 오랜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상의 이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의미와 기쁨, 소속감을 경험하고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 관계의 변화를 지혜롭게 다루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상호 의존성과 독립성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이동성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중간의 길입니다. 관계에서도 완전한 의존이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위한 실천법으로 명확한 소통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와 혼자 하고 싶을 때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경계와 필요를 존중받는 동시에 타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관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측면은 신체적 친밀감의 중요성입니다. 터치, 포옹,
손잡기 등의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결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배우자의 사망,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신체적 접촉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스킨 헝거 스캔 헝거라고 불리는 현상, 즉 터치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위한 실천법으로 의식적 터치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포옹, 손잡기 등 토닥이기 등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의식적으로 나누세요. 애완동물과의 교감도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마사지, 손발 관리, 미용실 방문 등 전문적인 터치를 받는 것도 신체적 친밀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감정적 개방성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영향을 받은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정직성과 개방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감정적 개방성을 위한 실천법으로 감정 일기를 권합니다. 매일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기록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무엇이 이 감정을 촉발했는가?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세요. 이러한 자기인식은 타인과의 더 깊고 정직한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노년기 관계에서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놀이와 즐거움의 요소입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종종 일상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웃고 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관계의 활력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놀이와 즐거움을 위한 실천법으로 재미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파트너나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재미있는 활동들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함께 새로운 음식 시도하기, 춤 배우기, 여행 가기, 게임하기 등 서로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목록에서 활동을 선택하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공유된 기쁨과 모험은 관계의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년기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는 상처와 오해가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관계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를 자비 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평화와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실천법으로 용서 명상을 권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음 말을 반복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한 번의 명상으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실천은 점차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년기 관계의 마지막 중요한 측면으로 감사와 축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압박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종종 관계 속의 좋은 것들을 당연시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성취와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감사와 축하를 위한 실천법으로 감사 의식을 제안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나 취침 전에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의 유머 감각이 내 하루를 밝게 해주어 감사해요 등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세요. 또한 작은 성취나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표현은 관계에 더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의미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관계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유된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갈 때 노년기는 인간관계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오랜 친구 두 분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 단순한 말 속에 노년기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나 활동의 화려함보다 진정한 이해와 편안함,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과 관심, 의식적인 현존의 누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인연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 일찍 산사의 약초 정원에서 한노 스님이 조용히 약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스스로 약초를 가꾸고 자연의 치유력을 연구해온 그는 요즘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정원을 찾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아프신데도 어떻게 항상 평온하실 수 있으신지요? 노 스님은 잠시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이 몸의 아픔은 내가 아니라 단지 내가 경험하는 것일 뿐이네.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듯 아플 때는 약을 쓰지. 그러나 내 마음까지 비에 젖게 하지는 않는다네. 질병은 스승이라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픔도 변할 것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건강의 변화입니다. 만성질환, 통증, 일상 활동의 제한 등 신체적 건강의 쇠퇴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건강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이것이 괴로움의 원천이 될 수도 깊은 지혜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질병을 겪는다 라고 가르치셨으며 이를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질병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기보다는 무상, 무아, 고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통찰과 실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세요. 많은 이들이 건강 문제를 개인적 실패나 불공정한 고통으로 여기며 저항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조건된 현상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몸도 예외가 아니며 변화와 노화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건강 변화 수용을 위한 실천법으로 성찰 명상을 권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관찰하며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리세요. 통증, 불편함, 편안함 등 모든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건강 변화에 대한 개인적 좌절감을 줄이고 보다 평화로운 수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을 발전시키세요. 서양 의학은 종종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질병을 주로 물리적, 생화학적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나 불교를 포함한 동양 의학 전통에서는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의 건강이 다른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최근 연구들도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지지합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상태가 면역 기능, 염증 수준, 회복 속도 등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 운동, 수면과 같은 신체적 요소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적 건강 접근을 위한 실천법으로 마음, 몸 점검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관찰하세요. 오늘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몸과 마음 사이에 어떤 연결이 보이는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어깨나 목의 긴장이 증가하는지, 불안할 때 소화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관찰하세요. 이러한 연결을 인식함으로써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있어 중도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불교에서 중도란 양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지나친 염려와 완전한 무관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는 건강 염려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면 필요한 관리와 예방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중도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돌보되 건강 상태의 자아 정체성을 지나치게 연결시키지 않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중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법으로 균형 잡힌 자기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현실적인 자기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이 계획은 의학적 조언을 따르되 자신의 삶의 질과 가치, 선호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약물 복용,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삶의 다른 중요한 측면, 사회적 교류, 의미 있는 활동, 즐거움 등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은 삶의 질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질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찾으세요. 불교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중요한 가르침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병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게 되는 경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질병은 건강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많은 요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아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배움을 찾는 실천법으로 통찰 일기를 써보세요. 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그로부터 배우는 점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떤 새로운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했는가? 등의 질문을 탐색하세요. 이러한 성찰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째, 고통과 통증에 대한 마음챙김적 접근을 발전시키세요. 노년기 만성 통증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흔한 문제입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통증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통증에 대한 마음챙김적 접근은 통증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과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수행은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강도 지각과 통증 관련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위한 마음챙김 실천법으로 통증 관찰 명상을 권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그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통증을 피하거나 밀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통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감각인지에 날카로운, 둔한, 뜨거운, 지속적인 박동치는 등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세요. 통증을 나의 통증이 아닌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세요. 이러한 관찰은 통증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 두려움, 분노, 좌절 등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통증에 덜 압도당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6째, 의존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발전시키세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이들이 독립성 상실과 타인에 대한 의존 증가를 경험합니다. 이는 특히 자율성과 독립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설을 가르칩니다. 완전한 독립이란 환상이며 우리는 항상 무수한 방식으로 타인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의존성을 실패나 약함이 아닌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존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위한 실천법으로 상호 의존성 성찰을 권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타인과 세상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음식을 제공한 농부, 집을 지은 노동자,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 정서적 지지를 주는 친구들 등 자신의 삶을 지원하는 무수한 연결망을 인식하세요. 이러한 성찰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의존이 약점이 아닌 연결의 표현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상호성을 인식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7째,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적 접근을 우선시하세요. 불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하기보다 그것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예방적 건강관리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연결,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 관리는 많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존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법으로 일상 의식화를 권합니다. 일상적인 활동들을 의식적인 건강 의식으로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몸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으로 바라보세요. 음식을 천천히 먹고 그 맛과 질감을 충분히 음미하며 그것이 제공하는 영양과 에너지에 감사하세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몸을 돌보고 활력을 높이는 기회로 바라보세요. 이러한 의식적 접근은 건강한 습관을 의무가 아닌 자기 돌봄의 표현으로 전환시킵니다. 8째, 질병과 건강관리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불교에서는 상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가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지지적인 공동체는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지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며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강을 위한 공동체 실천법으로 지지 그룹 참여를 권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관심사와 관련된 지원 그룹이나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이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그룹, 명상이나 요가 모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하는 공간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특히 이동이 제한된 경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9째, 죽음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발전시키세요.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중요한 수행으로 강조합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두려워하고 피하지만 죽음에 대한 열린 인식과 대화는 오히려 불안을 줄이고 현재 순간을 더 충실히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죽음 인식을 위한 실천법으로 죽음 명상을 권합니다. 조용한 장소에 편안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자신의 유한성에 대해 성찰해 보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이다. 이러한 성찰은 두려움이나 우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명상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기르세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핵심 가치로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노년기 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을 향한 자비는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 상태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신체적 한계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접근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 대신 이해와 친절함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건강 태도를 위한 실천법으로 자기 자비 명상을 권합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잠시 멈추고 다음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이것도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도전을 경험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시 믿게 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자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비난이나 절망 대신 균형 잡힌 시각과 정서적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웰빙의 균형을 찾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건강 문제를 두려움이나 좌절의 원천이 아닌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인생의 우선순위 재정립의 기회로 바라볼 때 우리는 노년기의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질병은 스승이라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건강의 변화조차도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인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평온하게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그릇이지만 우리의 본질이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배우고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몸에 감사하고 그것이 여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